뉴욕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비용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분홍색으로 염색된 어린 비둘기가 구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후보자 서류 교부를 시작했는데요. 후보자 등록 마감은 오는 8일, 선거는 3월 5일 치러집니다.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3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일에서 8일까지 뉴욕 한인회에 위치한 선관위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후보자 기호 추첨은 2월 18일에 실시되며 후보자들은 다음 날인 19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개표 작업은 선거 마감 후 저녁 8시부터 실시되며 당선 공고는 3월 10일에 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회칙에 따라 뉴욕 한인회 임원이나 집행위원회, 이사, 유급 직원 등 2년 이상 뉴욕 한인회에서 봉사한 인물로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후보자 등록 시에는 신원조회 신청 동의서와 유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서, 10만 달러 이상을 세무 보고한 2명의 재정 보증서, 임기 동안 발생할 뉴욕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정 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김강석 전 KCS 회장과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은 선관위에서 출마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갔습니다. 김강석 전 회장 측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 외에도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의 테렌스 박 대표, 박동주 전 뉴욕 한인 수산협회장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선거는 2009년 31대 회장 선거 이후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를 상대로 숨은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고 주유소와 은행 등에도 소비자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사에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비용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 약 30달러에서 8달러로 줄이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제안한 이번 규정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 달러의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로이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 국장은 하루 이틀 대금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현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걱정이라며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게 공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는 적정 수준의 5배나 많다면서 8달러로 내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어린 자녀와 동석하려는 항공사 좌석 수수료도 대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 대월 수수료와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등 불필요한 수수료의 인하를 연이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 물가에 따른 국민적인 고통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인데 대선 재출마의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방의회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를 철폐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다시 상정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의원들은 이 지방세 공제 한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롤러 연방 하원 의원과 미키 쉐릴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현재 $10,000까지인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200,0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산층 세금 구제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도로 개정된 연방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은 $10,000까지로 제한됐고 이로 인해 뉴욕, 뉴저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거나 상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31일 이들 의원은 뉴욕과 뉴저지의 중산층들에게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잘못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산층 세금 구제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법안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가구당 $10,000까지 해서 개인 납세자는 $100,000, 부부 합산은 $200,0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롤러 의원과 셰릴 의원은 생활비 부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고 지방세 공제 한도로 인한 조세 부담도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을 중요한 성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법안으로 인한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구제책과 교육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린 사상 최대 규모 예산입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발표한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보다 2.4%, 약 $50억 증액된 2,27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구제책과 뉴욕시 난민 사태 지원, 교육 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투자를 확대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MTA는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예산 적자 $30억 달러를 주정부 지원으로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주지사는 다운스테이트에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8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업체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해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주 전역에 80만 채에 달하는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뉴욕 하우징 컴팩트 계획도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고 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규정인 421A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주 전역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27억 달러 증액돼 주정부의 교육 예산이 $340억 5천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보석 개혁법에 대한 개정과 담배세를 현행 $4 35센트에서 $5 35센트로 인상하는 방안,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의 대학 등록금 인상과 차터스쿨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4월 1일 시작되는 2023-2024 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비공개로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메카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다른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좋은 만남이었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자신의 역할은 우리가 부채 한도를 늘리되 폭주 지출을 계속하지 않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120%인 부채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별도로 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당의 모든 지도자가 확인한 대로 전례가 없고 경제적으로 재앙인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동의 의무라며
미 국민은 의회가 과거처럼 그 의무를 이행하길 기대하고 있고 이것은 협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치를 통해 대략 6월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전제 조건 없이 즉각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해오던 그간 행보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토지관리국은 석유기업인 코노코필립스가 윌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80억 달러 규모 시추 사업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토지관리국은 이번 평가에서 당초 5곳으로 계획된 시추 시설을 3곳으로 줄이기를 추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앞으로 하루 16만 배럴, 현재 미국 생산량의 13% 상당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승인됐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이 초기 환경평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코노코필립스는 윌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평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 과제로 내세워온 바이든 행정부에는 다소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윌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폭풍은 공격적으로 기후 어젠다를 추진하면서 연료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기업의 생산 증대를 요구한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환경단체들은 이번 평가와 관련해 이 프로젝트는 탄소 폭탄이라며 거부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유력 경쟁자로 급부상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지원 덕분에 주지사에 처음 당선됐던 디샌티스 주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밝힌 건데요. 디샌티스 주지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뉴햄프셔주 방문을 시작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2018년 자신의 지원 덕분에 주지사로 처음 당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그를 당선시켰다면서 그래서 디샌티스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매우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또 대통령 재직 시 발생한 코로나19에 대응해 각종 제한 조치를 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를 폐쇄하지 않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다. 대응 기조를 수시로 바꿨다고 말하면서 디샌티스 주지사의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학교 수업 재개와 백신 접종 반대 등 연방정부의 조치와는 다른 행보를 한 바 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자신은 재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주 역사상 어떤 공화당 주지사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로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비판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는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각도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선출된 사람이면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배를 조종해야 한다며 좋은 점은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뽑든 아니든 간에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과는 달리 자신이 압도적인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백신 의무 접종을 폐지하고 전염병 종식을 선언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오는 5월 11일에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가 미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불안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와 관련된 주제이고 이미 2024년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도 이슈로 형성된 내용이라며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백신 의무 접종을 폐지하고 전염병 종식을 선언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들어 나온 하원 공화당의 첫 입법 활동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너무 오랫동안 전염병 대책을 유지하면서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백신 접종 등으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 적절한 계획 없이 공중보건 조치를 서둘러 폐지하려고 한다며 극단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공식 정책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주와 병원,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화당의 이런 법안에 반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가 이미 공화당 대선 레이스의 초기 윤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 조치를 두고 경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비상사태를 즉각 종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차원으로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분홍색으로 염색된 어린 비둘기가 구조됐습니다. 일명 젠더 리빌 파티, 아기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염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 맨하튼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영양실조 징후를 보이는 어린 비둘기가 분홍색으로 염색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새는 구조된 후 치료를 위해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인 야생조류기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단체는 비둘기가 의도적으로 염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조류기금은 트위터에 야상에서 먹이를 찾을 수 없고 잘 날지 못하며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새라면서 이 불쌍한 아이는 염색되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다행히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구조돼 현재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새를 염색시킨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 묻자 그 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젠더 리빌 파티, 아기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성별 공개 파티는 미국에서 시작된 전통으로 임신한 커플들이 출산 전에 아이의 성별을 발표하기 위해 여는 파티입니다. 종종 케이크 자르기나 풍선 터뜨리기와 같은 행사도 하는데 아기의 성별을 드러내기 위해 내용물은 파란색이나 분홍색으로 표시됩니다. 야생조류기금은 염료를 제거하기 위해 비둘기를 몇 차례 목욕시킬 예정이고 새가 털갈이를 해서 다시 원래 색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애완용 새들은 절대로 야생에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1일 로스앤젤레스 카탈리나 거리에 있는 옛 흥사단 본부 건물에 대한 최종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매입가는 약 295만 달러입니다. 보훈처가 국외 소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13년 5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은 1929년부터 이곳을 임대해 쓰다가 1932년 단원들이 성금을 모아 매입해 직접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재정적인 이유로 매각하게 됐고 이후 미국인 소유 임대주택 등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보훈처는 2025년 상반기까지 재단장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광복절에 개관한다는 목표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천 건 줄어들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물론 최근 3주 연속 20만 건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청구 건수가 19만 5천 건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을 깨뜨린 결과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1,000건 감소한 16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재무국과 스몰 비즈니스국은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15만 개를 시민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워크포스1 커리어 센터 34곳을 통해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와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자가 진단키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지점별 위치는 웹사이트 nyc.gov 코비드 테스트와 311 한라인 서비스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ATM 현금 출납기나 주유소 결제 단말기 등에 불법 한도끼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스키밍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일명 스키밍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크레딧카드나 데비카드 사용 시 카드 판독기에 숨겨진 장치나 이상한 장치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정상이라고 느낀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스키밍은 금융기관과 소비자에게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은 10도, 섭씨 영하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고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